안녕하세요, 이영재입니다. 1년 중에 가족 행사가 가장 집중되는 그야말로 가정의 달다운 한 주였는데요. 다들 이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박주희 씨는 어떻게 이번 한 주 보내셨어요? 저는 서울에 친정어머니랑 친정 식구들이 다 살고 있는데 친정어머니가 깜짝 서프라이즈로 내려오셨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하고 이제 어버이날을 같이 보낸 게 한 20여 년 전 같은데, 예, 그야말로 좀 행복하고 기분 좋게 보내고 있습니다. 엄마 집밥 먹으니까 이렇게, 아유, 예, 그러셨나요? 감명 한해졌어요. 나으신 것 같아요. 네, 싹 역시 나왔습니다. 엄마가 최고입니다. 그죠? 그러게 말이죠. 뭐든지 낫게 해주고.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 하면 좀 낯설어요. 친정 엄마. 그냥 엄마. 네, 우리 엄마. 네. 행복한 한 주 보내셨고. 네. 고지일 씨는 어떻게 또? 저도 뭐 행복하다면 행복한데 지출이 많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렇죠. 왜 오늘은 아직도 이렇게 남았어. 결혼을 가정을 이루는 분들이 또 많으신지 예. 또 하필이면 또 돌잔치도 있어요 또 예. 뭐 나름대로 지출은 있었지만 그래도 행복하고 예, 뿌듯한 또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예, 뭐 나가는 돈만큼 행복은 들어오죠. 예. 네. 은영 씨는? 저는 사실 1인 가구라서 네, 막 이렇게 지출이 크다거나 한 건 아닌데 제가 그동안에 너무 공적인 일들 위주로만 좀 이렇게 있어서 한 번은 놀러를 가고 싶다라는 좀 생각에 그렇게 사세요. 네. 그래서 놀러를 가면서 네. 고사리를 땄죠. 아, 네. 아직 그래서 있어요? 고사리? 네, 아직 아. 있어가지고 비 온 다음, 그러니까 며칠 전이었는데 비 온 다음에 아침 일찍 해서 친구들이랑 우르르 가가지고 서쪽 중산간에서 정말 이만큼 따다가 지금 집에서 말리고 있어요. 그러나 고자리 다 말리면 아시죠? 네. 요만한 거 이렇게. 다음 주에 기다리겠습니다. 네. 구전 씨는 어떻게 또 한 주 보내셨어요? 저희는 이제 올해가 마지막 어린이날이 되는 꼬맹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맞아요. 저희 언제까지 집도. 몇 살 때까지 정해져 둘째 있나요? 올해까지죠. 13 내년엔 절대 살까지라고 없습니다. 하더라고요. 그게 두부 모자라도 그게 됩니까 그게? 아, 우리 집 규칙은 중학교 올라가면 너 어린이 아님으로 하기 보통.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해야 할 것들 다 선물 리스트 막 이건 뭐 피할 수가 없어요. 예. 따라다니면서 또 마지막이니까. 1박 2일 거기다 또 막내 토리까지 데리고 좀 편하게 좀 즐겁게 보냈습니다. 예, 뜻깊은 또 한 주 보내셨습니다. 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만큼 소중한 게 없잖아요. 좀 피곤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그만큼의 에너지를 얻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우영파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의 뉴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법을 어기멍 아무디나 주 정차하는 문제를 해결해보젠 새 단속 제도가 나왔수다. 시민들의 신고로 과태료를 매기는 주민신고제인디양. 시민들 힘이 졸바로 나타나젠 허민 우리 몬덜 경각심을 갖는 사회 분위기도 고치 만들어서 하겠지양. LNG 공급을 위한 시설공사가 주민들 반대에 부딪혔수다. 가스를 배출하는 시설물인 방산탑 때문인디양. 안전성이 조드라지는 시설이민 조조시 설명도 하고 은원 족족 허여사 해실 건디양. 기업형 슈퍼마켓이 이제 곧 문을 연댄 햄수다. 지역 상인들은 골목 상권이 받을 타격이 크댄 허멍 사업 조정 신청을 내신디양. 쪼글락한 동네 상점들도 혼디 살 수 있신 방법 다 고치 고민해봐서 하지 않을쿠가. 자, 불법 주정차 너무나도 만연하고 일상화되어 있는 문제라 오히려 또 둔감해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속은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편함은 계속되고 있어요. 예.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겁니까? 제주 지역의 불법 주정차 실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 렌터카 같은 어떤 역외 등록 차량을 빼고 도내 차량 대수가 한 38만 5천 대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2016년에 12만 3천 건이었던 이 불법 주정차 적발 건수가 2017년 16만 5,800건 그리고 이제 2018년에는 18만 6,400건으로 굉장히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놀랍지도 않아요. 근데. 예,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도 2016년에는 이제 42억 8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게 작년에는 61억 7천만 원. 예, 올해 3월 말까지 지금 16억 2,500만 원이 지금 적발되는 등 아무튼 굉장히 이게 갖은 도로 개선이라든가 어떤 시민 의식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버스를 활용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줄고 있지 않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수치로 얘기하지 않아도 차를 몰고 돌아다니다 보면 누구든지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제주분들이 보면은 좀 순하고 착해요. 예. 그래서 징수율이 높더라고요 보니까. 예. 부과를 하면 전국보다 버티면 되는 겁니까? 좀 버텨도 되긴 할 텐데. 일단 근데 법을 다루시는 그러니까 징수율이 좀 높아요 보니까 제주가 특히나 전국보다도 네. 61%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꽤 높긴 하네요. 네. 사회적 비용이 큰 지역이거든요. 어쨌든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제주도가 또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카드가 도나시에서 단속을 뭐 이런 식으로 강화하겠다 이게 아니고 바로 시민들의 힘을 믿겠다 이건데요. 주민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정확히 이게 어떤 제도인지 박주희 씨께 한번 물어보죠. 네, 저는 처음에 이게 시행된다는 기사를 보고 제주만 하나 있어요. 우리 제주도가 불법 주정차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어서. 근데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지난달 16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예. 주민신고제를 시작을 했고 전국적으로 이게 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서귀포시가 17일 바로 뒷날부터 시작을 했고 얼마 전 이제 제주시가 29일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네.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불법 주정차대 이제 차량을 목격을 하면 일단 차량 번호가 잘 나오게 사진을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을 찍어서요. 안전신문고 앱이 있어요. 예. 앱 설치를 하셔서 앱으로 신고를 하면 그 단속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제주시에서 시행 첫날 하자마자 36건이나 이제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와닿는 거죠. 이 불법 주차에 대한 불편함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주민신고제가 어쩌면 정말 확 와닿게 뭔가를 바꿔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예. 예, 효과가 진짜 있을 거라고 저는 보시면 이제 이게 모든 구역은 아니고 주정차가 이제 안 되는 구역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4개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금지 구역인데요. 보니까 이제 주로 횡단보도가 있고요. 그 횡단보도는 또 안전선이 있잖아요. 예, 거기까지를 포함한 횡단보도 구역이 있고 그리고 소화전 우리 이게 소화전 거기 이제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5m 이내 그리고 교차로도 이제 모퉁이에 세우면 이제 이렇게 교차할 때 불편하거든요. 네. 위험해요. 이렇게 네. 피해 가려면 그럴 때 이제 5m 이내 지역이라든가 그리고 버스 정류소라든가 이런 10m 이내고요. 이런 지역은 아무래도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지역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1분 이상 이런 곳에 주차하면은 찍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자, 곳곳이 지금도 감시 카메라인데 이제는 걸어다니는 카메라가 사방에 있는 그런 셈입니다. 예,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어찌 보면 시민이 시민을 감시한다는 측면에서는 약간 거부감도 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게 좀 역사가 이미 있죠. 2001년에 신고 포상금 제도라고 예전에 카파라치 있었잖아요. 네. 이때 카파라치가 만들어진 다음에 3년 동안 전국적으로 430만 건의 신고가 좀 접수가 되고 포상금이 이제 나가고 했는데 너무나 좀 만연하게 사회에서 좀 안 좋게 작용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뭐 양성 학원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네, 어떻게 찍어야 한다? 복지에서 학원도 있었어요. 그래서 3년 만에 폐지가 됐어요. 네, 그 자기 효능감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게 특정한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 또는 기대감이라고 합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찍어서 느끼는 그런 자기 효용감보다 지켜서 느끼는 자기 효용감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캠페인이 별도로 필요하다. 혹은 뭐 이제 감시를 하더라도 그렇게 걸어 다니는 카메라처럼 모든 시민이 아니라 그 구역에 사는 주민들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가게 앞에서는 이런 부분으로 캠페인을 하자. 좀 이런 방식으로 좀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좀 들어요. 카파라치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공익감시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포상금 별도로 지급하는 게 아닌 것이고 저는 요새 사회가 빅데이터 네, 맞아요. 온갖 CCTV 사실 너무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두렵기는 해요, 진짜. 이렇게 약간의 일탈 같은 그 생활의 편의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정말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면 결국에는 CCTV에 대한 부분,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 안 할 수가 없고 불법 주정차의 문제는 저는 이게 뭐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이러한 기간들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주차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인식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정 기간에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좀 방식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진 찍고 1분 후에 또 가지고 또 찍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가게를 하는데 저희 가게 출입구에 누군가가 차를 세웠으면 그걸 찍고 1분 후에도 또 찍고 이럴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모퉁이에 있으면은 은영 씨 차가 모퉁이에 있으면 제가 찍었다가 1분 후에 또 가서 찍어야지 해가지고 그런 건 좀 약간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그게 1분으로 그나마 줄어든 거 아닐까요? 네. 원래는 더 길어도 되는데 5분만 이러잖아요. 찍기가 번거로우니까 그 이상. 그리고 모든 구역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정말 절대 안 되는 구역에 한해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도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좀 씁쓸하기도 해요. 이런 그 주민신고제 도입하는 것도 아이디어긴 한데 사실은 주차나 정차 환경이 좋아져야 되는 거겠죠.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액화 천연가스, 이게 도시가스로도 알려져 있습니다만 LNG 공급을 위한 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데 사업지 중 한 곳이죠. 에어럽 광영리 주민들이 반대 나섰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제주 지금 전역에 천연가스 그 LNG 이 인프라가 지금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주 애월항 같은 경우에는 LNG 기지 터미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제 대규모 이 기지가 만들어지면서 좀 연결되는 그런 배관들도 함께 지금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명리에 LNG 가스 차단 관리소 가 설치될 예정인데요. 이 관리소 내 시설 중에 방산탑이라는 시설이 함께 설치가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논란 중이에요. 이제 방산탑이라고 하는 건 지금 뭐 사고 방지나 아니면 배관 정비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이제 가스를 배출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설들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대규모입니다. 네, 높이만 해도 25m. 라고 해요. 근데 그냥 배관이 아니라 정말 방산탑, 가스를 배출하는 커다란 시설물이 들어선다면 상당히 반발할 수 있겠는데. 네, 느낌으로 안전하다고 해도. 위험한 시설물 같아 이런 느낌이 오긴 오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건축법에 이제 그런 위험 시설물 같은 게 이제 규정돼 있고 건축물이냐 그리고 또 건축물 유사한 공작물이 또 있고 또 위험한 시설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가스 충전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한 시설물인데 이 방산탑은 보니까 위험한 시설물은 아닌 것으로 건축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에 따른 규제는 안 받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한국가스공사에서 그 밝힌 바로는 아까 가스 분출에 따라서 뭐 미세먼지 이런 분석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 영향에 대해서는 또 분석이 있는데 이게 20년 동안에 그 분출한 예가 2회 정도에 불과해서 그거는 좀 이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좀 기후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이고 아울러서 그동안에 이제 그런 지정 고시도 쭉 진행해 왔잖아요. 2016년부터 지정이 와서 주민 설명회도 한 2-번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주민 설명회가 정말 잘 이루어졌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이긴 한데 근데 이제 방산탑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곳이 그런데 이 광영리만은 아닐 것 같아요. 방산탑이 이곳에만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다른 지역 분위기가? 그건 아니고요. 일단 그 애월항 LNG 인수 기지를 통해 가지고 이게 도심권에 공급이 되는 거다 보니까 관로가 조금 길어요. 그래서 광영리 말고도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4곳의 추가 방산탑이 그 요구가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곳인데 이미 이제 광영리 주민분들은 이제 지난 4월 31일 때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이제 반대 의견을 목소리를 내셨고 나머지 이제 뭐 나머지 곳들도 좀 보니까 이제 뭐 이게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좀 약간 반발하는 기류는 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뭐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주민들의 어떤 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좀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가스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만 보면은 참 반가운 일이긴 한데 이런 문제가 또 있네요. 한국가스공사가 아까 우리가 말씀했던 지난 7월 광영 1, 2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했고 올해 4월에 이제 그 부지 매입이 완료가 되면서 공사 착수하면서 4월 22일 날 광영 관리소 그 방산탑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문제는 지난 7월에 열렸던 그 주민 설명회가 뭐 그 가스안전공사 측은 주민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설명회를 했다라고는 합니다만
40명밖에 참석을 하지 않아서 제가 좀 궁금했어요. 광명 1, 2 주민분들 몇 분이나 되시나 해서 제가 어제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 모자란 3,000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 그 수치로만 비교해봐도 이게 과연 설명회라고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하는 어떤 이러한 것까지 직결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계속 다루는 내용들마다 어떤 지역에 무엇인가 대규모로 개발이 되거나 어떤 시설물이 들어올 때 저는 한 딱 3가지만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일단 원활한 소통, 그리고 충실한 과정, 충분한 설명.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된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서로 힘들게 어떤 일들을 풀어나가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정말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LNG는 LPG에 비해서는 훨씬 더 편의적이고 비용도 그렇죠. 예. 위험성도 사실은 더 낮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역시 절차적인 문제 부분에 대한 것만 네. 잘 지켜서 좀 주민의 동의를 구하고 하는 그랬었어야 되는 그러면 좀 거죠. 받아들일 건 네. 받아들여서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자, 이번엔 골목 상권을 둘러싼 갈등 소식입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흔히 SSM이라고 하더라고요. 제주시의 첫 입점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제일 씨. 예. 슈퍼마켓을 줄여가지고 SSM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대형 유통 업체나 매장들 하면은 그 일반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자기들이 이제 대신적으로 이제 파는 이제 소매점에 이제 불과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간 단계를 아예 없애고 생산자가 만든 제품을 이제 유통업체 매장에 그 레이블을 달아서 이렇게 판매하는 제품들이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노란 대형 매장 가면 그 노란 대형 매장의 그 노브랜드 제품, 예, 뭐 물티슈, 뭐 과자, 뭐 그런 것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전문적으로 판매할 SSM이 지금 제주시 아라동, 그러니까 정확히 어디냐면 제주여고 그 맞은편, 바로 길 건너 맞은편 한 480제곱미터 면적으로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되고 원래 이제 18일 날 개점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 예정 부지 바로 맞은편에 편의점이 하나 있고요. 예, 또 거기서 이제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편의점이 있곤 한데,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지역 상권에서 좀 반발이 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뭐 좀 저렴한 PB 제품을 좀 싸게 공급하는 그런 취지가 있긴 합니다만 이게 또 지역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번 또 출점이 되면은 이 출점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산되지는 않을지 좀 이런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매장의 이름이 땡땡땡땡 아라동, 네. 아라점인데요. 이게 이 다음 출점을 좀 염두에 둔 어떤 이런 명칭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라점이라는 걸 박아놨으니까. 네, 그런 생각도 들고 실제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만 봤을 때 경기도에 출점한 이후에 지금 72개 매장을 순식간에 확장을 시켰어요. 네, 용인점으로 출발해서 순식간에 이렇게 퍼졌고 전국적으로 2015년 4월에 이 브랜드가 출범을 했는데 초반에는 1년 동안은 천천히 이제 진행을 하다가 2018년 말에 180여 개, 지금 전국에 18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인분들이 좀 염려하시는 저게 이제 좀 더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게 기후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 그 업자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자체 상품이 70% 이상으로 구성이 돼 있다. 다른 곳에서 팔지 않는. 그리고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들하고도 좀 1km 이상 떨어져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형태로 출점을 하는 게 그러니까 변형 SSM 이런 틈새를 노리는 어떤 이런 그 대자본의 좀 전략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 우리 동네라는 수식어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우리 동네 빵집, 우리 동네 전빵. 네, 이번에 이 제주도에 일어난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1년도에요. 롯데 슈퍼가 기업형 슈퍼마켓을 이제 설치하려고 했지만 여러 반발로 철회한 적이 있어요. 순수하게 여론이 반대했기 때문에 철회를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대형 마트, 기업형이 들어오면 지역 상권 무너지고 전통시장 영향 많이 받는 거는 뭐 불보듯 뻔한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내에 있는 대형 마트들도
뭐 한 달에 2번 정도는 쉬고 그래서 거기에 걸려 있죠. 전통시장을 이용해 주세요. 뭐 이러는데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경우는 완전히 골목 안으로 파고드는 매장이기 때문에 저는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이고 심지어는 나중에 그 주변 상권이 폐업에 이르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이 도민들이 소비한 그 매출 금액 제주도에서 돌고 돌지 않고 이런 경우 우리가 좀 예상하기로 대부분 육지로 바로 송금이 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도 분명히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슈퍼마켓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중앙회의에 사업 조정 신청을 냈다고 하거든요. 전국적으로도 이런 사례가 꽤 있을 듯한데 법리적으로 볼 때는 예측을 해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요? 2018년 말 기준으로 12월 말 기준으로 180개인데 그 해 4월 달에 보니까 133개 정도였거든요. 그 사이에도 그러면 50개 가까이가 늘었다는 건데 그만큼 열의가 있어요. 그런데 곳곳에서 이제 부딪히죠. 제주처럼. 곳곳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게 그 법률이 좀 긴데요. 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상생협력법이라고 하면은 상생협력법에 보면 직영 형태, 그러니까 대기업이거나 대기업이 직영하는 형태의 체인 사업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기업이 지배하는 중소기업이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사업 조정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6년간 연기도 되고 또 상품의 품목수를 막 제한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주의 경우에는 직영점이 아니라 가맹점 형태로 들어왔거든요. 개인이 근데 이게 가맹점으로 제주가 유일한 건 아니고 전국에 4개 같아요. 제주가 이제 4번째 가맹점이 반발이 됐는데 심한 그렇죠. 곳이면 가맹점으로 돌리고 나머지는 직영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전략적으로 가맹점을 네. 형식으로 이렇게 많이 할 것 법적으로 다를 같은데 테니까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 이 규정의 2호가 그런데요. 그 직영점 형태의 체인 사업 이라는 게 꼭 직영점만 하는 게 아니라 직영점을 주로 하면서 일부는 가맹점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뭐 그 외에도 더 뭐 요건을 따지고 볼 수는 있는데 이 점에 의해서 사업 조정 신청 자체는 받아들일 수 있겠다. 우선은 심리는 들어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유통기업이 상당히 제주에 관심이 많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저 소주 회사도 인수하고 그 소주 회사를 인수하고 보니까 아이고 지하수 취수권이 있었네. 예. 뭘 할지는 모르겠어요. 뭘 할지는 모르겠는데 제주에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좀 그런 쪽에 애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애착일지. 애착만 있으시면 좋은데. 예. 그렇습니다. 뭐 그 앞으로도 많은 갈등이 있을 듯한데요.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 집 없는 많은 분들이 꿈꾸는 얘기지만 참 멀게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너무 많이 지어져서 주춤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제일 씨 그렇죠? 맞습니다. 예, 참 이번 주제를 준비하면서 옛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그 아마 다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은영님은 모를 수도 있어요. 자, 준비하시면 쏘세요. 예. 주택복권. 그렇죠. 주택복권이죠. 주택복권. 2006년에 최종적으로 그 1등 당첨 금액이 3억 원까지 올랐다가 결국은 이제 뭐 요즘은 다 알고 있는 그 로또에 밀려가지고 사라진 복권이 바로 주택복권입니다. 그러니까 참 집에 대한 문제는 그러니까 참 60년대 이후 이 주택복권이 생긴 어떤 취지나 어떤 그 배경을 봤을 때 몇십 년을 이어오고 있는 문제인 거는 분명합니다만 유독 참 제주에게는 최근 10년이 참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집을 없는 분들에겐 너무 가혹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인 경우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그 주택 가격이 8%가량 뛰었고요. 예. 2017년은 이제 거의 한 2% 정도가 뛰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몇 퍼센트가 별로 와닿진 않아요. 집값이 예. 덩치가 큰데. 이럴 때는 보통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이그샘플, 샘플이 있어야 합니다. 1999년에 분양된 제주시의 모 브랜드 아파트 2곳, 3.3제곱미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당 분양가가 340만 원 내외였는데,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1억 8, 9천, 7, 8천 정도에 분양되는 곳이었는데 지금 이곳의 아파트가 4, 5억을 호가하고 있고요. 2003년에 노형동의 한 브랜드 아파트가 470만 원,
3.3제곱미터당. 예. 여기도 지금 5억 원이 넘어요. 예. 그래서 2009년에 그 제주시 이도지구의 한 브랜드 아파트가 평당 702만 원을 돌파를 했고 2011년과 2012년에도 똑같이 브랜드 아파트가 대단히가 공급돼가지고 이때 2012년에 평당 900만 원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이 제가 얘기하는 이 브랜드 아파트는 이건 그 단지가 크고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서 이거를 좀 줄여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인데 그 한경면 청수리에 짓는 아파트인데 이게 평당 1,500만 원이 이게 나와가지고 분양가 이 상한제 통제를 받지 않는 곳은 이게 뭐 장난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그냥. 예,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는. 1,500? 야, 이거면 참 물려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제주에서 이제는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 있겠구나. 이런 지경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 가격이 이제 사실은 완전히 오를 대로 오른 것 같아요.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발표한 거 보니까 지난 1분기에 전 월세 거래량 그게 약 40% 증가했더라고요. 그럼 반대로 실제로 그럼 매매하는 양은 또 그만큼 더 줄었더라고요. 이 말은 이제 주택 보급률은 높은 편이잖아요. 제주도도 상당히 높은데 실제로 자가 주택 점유율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낮은 편에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전국 이제 광역단체로 이렇게 해보면 평균보다는 높은데 제주가 그 주택 점유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어진 곳은 많은데 내 집은 그 그러니까 가진 비율은 공급률은- 별로 높지 않다 그런 네, 뜻이네요. 네. 주차장 공급률은 많은데 정작 차 세울 데는 없는. 예. 비슷하네요. 예. 2013년, 14년 그 이주 열풍이 아주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뭐 한 달에 1,000명이 넘게 뭐 입도를 했다 이런 보도가 이어질 즈음이 그때였거든요. 그때부터 이런 현상이 조금 가속화된 2015년에 제주 부동산 인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보다 딱 2배 늘었습니다. 그냥 정말 갑자기 2배가 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해오고 하면서 수요가 있으니까. 네, 바로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땅을 또 팔고 또 집을 짓겠다라고 인허가를 신청을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허가가 2배가 된 거고 한 2만 4천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준공 물량 자체도 인허가 과정에 따라서 계속 상승을 했는데 2017년도에 2만 1,375세대가 준공 물량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지금 2018년에 처음으로 좀 감소 추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 감소 추세를 보인 것 자체가 15년 만이었다고 해요. 그 제주도 살림살이가 나아진 때도 그때부터예요. 2015년부터. 그때까지는 재정 자립도라든가 우리 재정 건전성도 굉장히 평균 이하고 위태위태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살림살이가 굉장히 많이 대폭 늘었는데 그때 좀 예상했을 때는 그 어떤 늘어난 살림살이를 이런 어떤 공공주택이라든가 주거 약자들을 위해서 비축을 해놓던가 대비를 하지 않으면 분명 큰일이 생길 것이다라는 이런 예측들은 그때 상태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시점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행정에서 조금 챙겨야 됐었던 시기를 놓쳤다고 봐지고요. 주택 보급은 결국에 아까 얘기하는 인구의 증가, 그다음 가구 수의 증가, 가구 원수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5월 제주도가 이러한 주거 안정, 인구 증가에 따른 주거 안정을 위한 2017년도 주거 실태 조사를 국토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최종 발표를 한 자료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전국 17개 시도 중에 최근 5년간 가구 수의 증가율과 가구 원수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예, 그리고요, 예, 제주도의 평균 가구 원수가요, 2.56명. 특히 1인 가구 비중이요, 전체 가구의 27.2%를 차지해요. 상당히 높네요. 네. 이게 높아요. 예전에는 안거래 밖거래에서 살았던 문화에서 이제는 네, 독립하고 어떤 그 사회 활동의 어떤 이런 것들도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다 독립을 하시면서 이제 60세 이상 가구 수가 1인 가구 수가 가장 많고요. 또 예전에는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서 분가나 뭐 이렇게 독립을 해 나갔는데 이제는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이분들이 이제 또 독립을 하니까 60세 이상 1인 가구 다음으로 가장 많은 1인 가구 비중이 39세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의 우리 제주도 사회가 변하는 것들을 그대로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지난해 11월에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1인 제주여성 가구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집의 시대가 네. 집값
땅값이 오른 만큼 도민들의 소득이 그만큼 올랐다면 뭐 집 사는 것에 대해서 예전보다 더 불리한 건 없을 텐데 네.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국 평균보다 지난해 2017년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요. 1인 개인 소득이 1,746만 원이었어요. 근데 전국 평균보다 100만 원이나 낮습니다. 네. 네. 그리고 2018년도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분석 결과 그 중에 보면요. 소득과 소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월평균 가구 소득이 200에서 300만 원 미만이 22.6%로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아니라 그냥 가구 소득이. 네. 그러면 지출액을 보면 100에서 200만 원 미만이 28.3%로 가장 높아요. 그리고 부채는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들여다봤더니 돈의 41.4%가 부채를 안고 있는데 그중에 그 이유 중에 가장 1순위가 주택 마련인 거예요. 37.8%. 좋겠습니다. 네. 집값이 당연히 현실에 맞지 않는 구조예요. 원금이자 저희가. 나가면 원금이자 나가면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그 가정의 개별 가정의 이제 자산 구성을 보면은 이제 보통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제 50% 미만, 뭐 일본처럼 이제 좀 부동산 시장이 활발한 경우에도 60, 70%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한 85% 정도가 부동산 자산에 이렇게 많이 쏠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금융 비용이라든가 어떤 그러니까 사실 금융 비용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생산적인 일에 돈을 쏟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빌리고 그 빌린 돈을 뭐 갚기 위해서 또 물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그 전체적인 경제 규모는 커지지만 이게 과연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를 혁신시키고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뭔가 견인이 되는 과연 그런 비용인가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많이 들죠.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금융기관이 되게 정근대적인 금융기법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택담보대출이나 부동산담보대출 너무 편하잖아요. 이게 안 갚으면 결국에는 뭐 경매로 하면 되니까 너무 편하게 생산적인 부분은 뭔가 뭐 이제 새로운 뭐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평가하기 너무 많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하니까 기법 자체가 좀 정근대적인 그런 부분도 좀 있죠. 지금 제주 청년들이 실제 가계부채를 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30대다 보니까 주변에 결혼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출을 다 끼고 네 그렇게 신혼집 마련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그 기숙사 제공이 안 되는 육지의 청년들이나 뭐 이주 청년들 저 같은 그러니까 대부분 연세 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대출을 지금 갚으면서 생활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 제주 지역 청년층의 61.2%가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청년층 뭐 이제 전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청년층이 부담을 해야 할 그리고 이 다음에 청소년들이 부담을 해야 할 이 그 어마어마한 빚이 저희가 지금 지고 있는 거죠. 네. 그만큼 소득에 비해서 주택과 관련된 담보대출 거기에 하는 게 크다는 거는 그 시장의 그 소득 상황에 비추어서 주택값이 높다는 뜻이더라고요. 따져보니까 전주보다는 저희가 한 2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전주의 집값보다는 제주가 소득 수준에 비해서 주택값이 한 2배 정도 높다. 적정 가격에서 한 2배 정도 벗어났다. 지역 경제를 이렇게 활성화해야 되는 그 돈들이 은행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좀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 하고 있습니다만 속단하거나 단정할 수 없는 게 바로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오를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그래서 시장 안정화 대책이 정말 절실해 보입니다. 지금 부동산 어떤 이런 뜨거워진 이 부동산에 대해서 사실 도민들은 명암을 이미 다 체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명암은 다 체감하셨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안정 대책은 정부 차원에서도 진행을 하는 것들이 있고요. 뭐 제주도 차원에서도 진행을 하는 것이 있는데 뭐 2017년부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속적으로 어떤 그 상환 능력, 대출 상환 능력을 고려한 이런 규제들은 정말 몇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8% 이내로 해서 좀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관리 정책도 발표를 했고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하는 반면에 또 한켠으로는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규제 관리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실생활로 파급을 미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공공주택 100만 호 보급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자체가 많지 않아요. 제주 같은 경우에도 이 보급 정책을 계속 발표는 하고 있지만 예상하는 것보다 좀 적다는 점 이런 부분들 좀 지적하고 싶고 저는 제가 선거 때 계속 개발 이익을 환수해야 된다. 개발 이익을 환수해야 된다라고 매번 얘기했는데 이게 실제 법률이 있어요. 개발 이익 환수법이라는 것이 있고 80년대에 강남에서 부동산 이런 그 투기에 대해서 좀 잡기 위해서 실제 어떤 투자 이후에 개발 이익이 상승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환수를 한다라고 법에서 규정을 한 내용입니다. 예. 지금도 제주도에서 개발 이익 부담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거의 받고 있지 않죠. 공공투자, 유원지 투자 이런 이름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서 일어난 그 수많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우리가 그거를 환수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사실 그 비용을 제대로 환수했다면 이 한 20년간 그 수많은 부동산 이익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 환수해서 이미 수많은 주택들을 지었을 것이다. 제주도민들이 행복하게 공공주택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좀 환수를 해야 된다. 좀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몇 가지 방침을 내놨어요.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주택시장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진단한 후에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종합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 국지적 시장 불안 양상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임대차 시장의 안전 기반을 구축하겠다. 예. 네. 그렇게 해야죠.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어찌 보면 계획 안에 아까 우리 얘기하자면 분석, 미래 전망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도 바뀌지 않고 있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어디서 조물주에 건물주가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맞아요. 아이들의 꿈이 건물주라는 얘기들. 예, 네. 그러니까 이러한 사고로 바뀌어가는 것 자체가 사회 분위기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이고 주택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사회주택의 개념도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사회가 변화하면서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에 조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사회 변화에서 중요하긴 합니다만 실제 주거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분들에 대한 실제 기본적으로 대책 마련과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살짝 비껴져 있는 느낌도 분명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부분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고 주거 공간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사 가지 않아도 내가 이곳에서 아이를 키우기 편하고 내가 삶을 누림에 있어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라면 굳이 여기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그런 주거 환경이 이 주거 정책과 주거 공급과 맞물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게 참 저도 공감하고 분명히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구도심권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성장을 해가지고 물론 지금은 거기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때 같이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모두 거의 그 동네에 사는 친구는 지금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야, 너네 무사 거기 안 살면? 무사 거기 안 살고 다들 어디 아파트 단지 살고 거기 아이들이 학교 보내기도 너무 어렵고 차 세우기도 힘들고 그리고 도시가 어두워게 동네가 칙칙하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면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비용 그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건 아마 기존에 있는 주택 소유하는 분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는데 도시재생이 그렇게 이게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가지고 정말 이게 간단한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냥 도시재생할 바에는 그냥 단지 하나 새로 만들어주게 이게 더 깔끔한 거죠. 이게. 저는 구도시는 도시재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갖추어져 있는 어떤 이런 대단위의 어떤 이런 주택 단지에 있는 분들이 다시 나오지 않게끔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문화시설의 기반이라든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이런 데에 조금 더 초점을 같이 맞춰 나가야 된다고 좀 보여져요.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의식주잖아요. 그중에 내가 살아가는 공간, 집이 아마 삶의 질과는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제 미래를 좀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어떤
주거와 관련해서 정책들이 우선시돼야 할까요? 아까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그 주거복지에 사용하는 것을 좀 이야기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기초연금에 탈락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공시지가가 계속 오르면서 땅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높아지는 바람에 그래서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것 구제하고 그리고 농가들이 개발 압박에 시달리면서 계속 농지를 팔게 되고 계속 저희가 농업이 축소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 상승과 연결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환수를 하는 것들 지금 그리고 그 예산 그리고 지금 저희 도로 미집행된 도로 부지 산다고 지금 저희가 그 채권을 발행하고 있잖아요, 도에서.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을 주거복지를 하는데 순환 체계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도로를 깔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체계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게 지금 제주도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 많은 석학들이 이제 도대체 인간의 불평등의 기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루소 같은 그 철학자는 사유재산 제도가 문제다라고 하기도 했고, 그 헨리 조지라는 미국의 저 사회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인데 이분은 그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아니다, 바보야, 문제는 부동산이다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는 점점점 진보를 하고 생산 수단도 발달하고 그에 따라서 풍족한 어떤 그 양식도 공급이 되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러는데 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그 중심에는 부동산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제 그 19세기의 그 헨리 조지라는 미국 학자가 바라봤던 그 미국의 현상이 몇몇 대도시의 현상이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오늘날 제주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 문재인 정부 처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어떤 부동산 정책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과거 노무현 정부 때 했었던 어떤 종부세라든가 결국은 땅에 세금을 물리는 것만이 이 해결책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상당 부분 제가 동의를 해요. 그래서 그 오늘 방송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재밌는 걸 하나 알았는데 이 헨리 조지의 그 진보와 빈곤이라는 어떤 불평등의 문제가 이제 부동산에 있다는 걸 이제 실증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실험 장치가 하나 이게 고안이 됐다고 해요. 그게 바로 게임인데요. 그게 여러분들 아마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예, 들어는 맞고. 그게 바로 이제 그 우리 부루땡땡, 부루땡땡. 원래 그 경제학을 완벽하게 이게 축소시킨 하나의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생산의 3요소를 노동, 그리고 자본, 토지,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 각자의 그 플레이어가 계속 게임판을 돌잖아요. 이거를 노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한 바퀴 돌면 월급 받죠. 예. 20만 원인가? 맞아요. 20만 원입니다. 여기 있어요. 월급이 있어요. 네. 한 바퀴 돌면 받는 월급이 노동의 대가이고 20만 원이 많이 예, 됩니까? 건물을 짓는 건 이거는 자본의 역할이라고 보더라고요. 땅을 사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바로 부동산의 토지의 역할인 건데 결국은 이 게임에서 최종 승자는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러니까 자본이 많아가지고 건물을 많이 지은 사람도 아니고 결국 중요한 땅을 산 사람들이 결국 이 게임을 모두 이겨버리더라. 나머지는 모두 망하더라라는 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냉엄한 형식이죠. 자, 이 아름다운 섬 제주에 주거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더 행복하겠습니까? 도민 모두가 집 걱정 없이 사는 그날을 기원하면서요. 끝으로 이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는 이런 집에 살고 싶다. 꿈꾸는 집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어릴 때부터 꿈이 그냥 저는 딱 하나예요. 지금도 유효한 꿈이 있는데요. 그냥 마당이에요, 마당. 우리 전통 가옥의 그런 형식 보면은 굉장히 과학적이잖아요. 통풍 문제 이런 것도 해결되고 하는 그런 집을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하고 있어요, 아직도. 예. 저는 뭐 가족들이 아마 동의를 안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 캠핑카
그러니까 캠핑카를 그러니까 일시적인 주거의 수단이 아니고 저희 앞으로 이제 영구적인 주거의 수단으로 정말 여름옷 한 벌, 겨울옷 한 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제 태블릿 하나 챙기고 거의 모든 부인들이 반대한다는 거. 예. 아무튼 뭐 동의해 줄 거라고 생각하진 왜 않습니다. 서서 고생을 해? 그러니까 되게 제가 꿈꾸는 게 또 최소한의 그 미니멀리즘한 그런 생활을 한번 맞아요. 그렇게 생활하면서 좀 곳곳을 좀 돌아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저는 들었어요. 걸어내고. 네. 아, 예. 공감이 가요. 박주희 씨. 저는 주택은 소유가 아니라 사용하는 거고 주거 공간이 아니라 주거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침 내년에 또 이사를 갈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 시어머님이 이웃에 계신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산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같은 학교를 안 다녀도 동네 친구를 사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자동차가 없어도 대중교통이 편리하게 이동하기 편했으면 좋겠고, 그 가족별 뭐 혹은 가구 원별 이렇게 연말 되면 같이 발표회 같은 것도 하고 좀 토론도 좀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주거 환경이 갖추어진 곳에 행복한 주거 공간을 가지는 것이 꿈입니다. 예. 저는 그 곧 일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해요.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직업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많이 자동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많이 좀 두려움에 떨고 어떻게 진로를 잡을까 청소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 저는 이거 조금만 바꿔서 생각하면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세상,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는 세상이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죽어도 소득이 없어도 당연히 국가가 혹은 제주가 당연히 인권처럼 보장해줘야 하는 그런 주거권의 개념으로 좀 어떤 그 지배 형태보다는 이런 주거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소유하지 않아도 재산도 되는 다 집. 복수하고 네. 다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헌법을 개정해야 돼요. 꿈꾸는 집이니까요. 저는 예전에 아주 지금 마당 있는 곳에 살고 있지만 그런 멋진 뭐 마당이 있고 뭐도 이런 집에 살고 있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 제 일의 꿈이 바뀌었어요. 왜요? 어떤 거요? 허름한 원룸에서 혼자 사는 거예요. 농담이에요. 일이 많죠. 농담. 네. 오늘 4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영법을 마치고요. 다음 주로 저희 오형제 다름없이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초의 거래 감사드립니다. 실 황금이었어요. 방금 배웠어요. 이건 뭐 이거 막 장기자랑도 있는데. 네. 있어요. 그러면 뭐 5만 원씩 주고. 뭡니까? 도덕생. 근데 내가 뭐 소득이 있어야지. 아직 사지도 않았는데. 없어요, 전 없어요. 사이로 찾아볼게요. 사이. 기대돼. 또는 막 사회복지기금. 잠깐만. 다행이네요. 반액 대매출을 하려는데 전 지금 아무런 재산이 없어요. 다행이네요. 이럴 때는 없는 게 좋아요.